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진영, 그러니까 마가 진영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가를 무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세나 이런 걸로 가장 잘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가에 대한 철학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실행시키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요. 아주 긴 기고문을 썼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읽어볼 만하거든요. 왜 미국이 이렇게 하는지, 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념적 얘기, 그다음에 현실적 얘기를 써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겠죠.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을 자신들이 해야 하고 그래야 미국의 패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인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걸 뭐 꼭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미리 좀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이거를 썼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무역을 그리어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했습니다. 왜 트럼프 라운드란 말을 썼느냐? 뭐 과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런 것처럼 어떤 무역에 대해서 어떤 타결됐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라운드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어는 처음에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제경제 질서는 유난히 고급 호텔에서 출범하는 불문율이 있는 듯하다. 세계 2차 대전 한창이던 1944년 연합국 대표단은 UNFCCI의 그림 같은 휴양지 브렌턴 우주에 모여서 전후 세계의 파편화된 교역 흐름을 회복할 경제 질서를 어떻게 수립할지 논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금 전후 질서들은 부자들이 만들 거고 미국의 노동자 계층은 여기다 또 소외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 마가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주장을 맨 처음부터 실어서 이 기고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브렌턴 우즈 체제는 1976년에 종언을 고했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유산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배하는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마가 세력이 보기에 그리어가 보기에 실제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체제랍니다. 이 체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 안보를 잃었고요. 다른 나라는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지 못했으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국가 소유 기업과 5개년 개혁을 앞세운 중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무역 기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룰에 따라서 무역을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 마가 경제 안보에 맞춘 어떤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 개혁이 눈앞에 왔다고 그리어는 주장합니다. 스코틀랜드 해안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 턴베리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이거는 다자기구의 모호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된 합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TO 체제나 이런 거는 자유무역이 어떤 전 세계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무역을 증가시키려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거는 국가 이익, 실질적인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재설계된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TO 체제 하에서 미국은 30년 동안 시장 장벽을 대충 낮췄고 해외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관세를 포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자국 시장을 닫아두고 보조금, 임금 억제, 느슨한 노동 환경 기준, 그다음에 규제 왜곡, 환율 조작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 미국과 일부 소수 경제권을 최종 소비자로 만들었고 이웃 나라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는 경제 정책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 국가에서 소비만을 하는 소비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 파트너들은 이 게임에 능숙했고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며 세계적 차익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상당 부분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곳으로 이전됐고 기업들은 취약한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채 활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면서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큰 손실을 입었고 그냥 세계에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 물건을 쓰는 최종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자란 조용한 위치에서 소비자란 어떤 가격만을 쫓는 싼 가격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피동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절대 규모로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떠안게 됐고 이는 산업 기반과 일자리에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했고 전략적 공급망마저 중국의 적국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사실상 중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전반에 투자를 이끄는 제조업 부문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 노동자와 그의 가족, 지역사회에 해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트럼프 라운드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야기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발표했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치열한 협상이라기보다는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은 수년간 WTO 협정에서 얻지 못했던 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는데요.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수입할 때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의 관세를 매기지만 미국이 수출할 때는 관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얻어낸 거라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WTO의 협상에서 얻지 못했던 이런 접근권을 미국이 얻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의 유해한 정책으로 약화된 제조 역량과 노동력을 회복하려면 시간과 공공 민간 부분에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탈산업화의 위험한 궤적은 가속화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재산업화를 위한 세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시간은 촉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미국의 재산업화, 그러니까 미국을 제조업체로 다시 만들기 위한 세대적 노력, 트럼프 4년간 그리고 1기까지 하면 8년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세대를 이끌어가는 수십 년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트럼프는 4년밖에 못하니까 여기 끝나면 이 트럼프 라운드는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를 밀어주는 마가 지지층은 여전히 강고하고요. 이 공고한 지지층이 누구를 미느냐, 이렇게 한번 미국이 방향을 틀면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걸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이든 정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했지만 바이든 시절 자유무역이나 어떤 동맹과의 가치를 부르짖었지만 중국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서 1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세수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게 안정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매일 수십조의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런 정부 부채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관세와 같은 중요한 재정 수입원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적 프로젝트라고 한 게 사실은 빈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쭉 이어갈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리어는 다수의 무역 장관들이 거시경제 불균형의 위험, 비시장적 관행의 위협, 경직된 세계 무역 시스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제기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풀고자 하는 건데 다른 나라 무역 장관들도 그렇게 말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거 브뤼셀, 제네바, 워싱턴의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치부되는 발상이 이제는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주 발표된 미국과 EU의 협정에서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경제 정치적 현실을 맞게 세계 무역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조했고 그녀는 기자들에게 재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협정이요. 영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태국, 베트남 등과의 추가 협정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국가들은 미국 무역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트럼프 라운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그리어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 기고문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라운드의 도래의 기고문의 뒷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성과는 놀랍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 기업이 직면했던 다양한 장벽, 높은 관세, 현지 생산 요건, 과학적 합의와 배치되는 농산물 규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되더라. 트럼프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몇 달 만에 그런 관세들을 그리고 그런 비관세 장벽들을 우리가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예를 드는 건데요.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99.3%의 관세를 낮추고 오랜 기간 지속된 비관세 장벽을 대거 철폐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의 얘기를 듭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15%의 관세를 감수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트럼프가 오랫동안 제기되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와 생산자를 불리하게 만들었던 노예노동, 임금 환경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예제 근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노예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게 사라져야 될 거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다른 저개발 국가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트럼프가 관세란 지렛대로 일단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노예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자들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는 것도 있죠.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 관세란 지렛대를 통해서 이 강제 노동에 준하는 이런 노예 노동을 근절하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방적으로 부여되다 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약속이 실행 가능하면서 미국이 이를 집행할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다자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쟤들이 약속을 어긴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계약과 다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보복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무역 관료들이 선호하던 지리멸렬한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미국은 합의 이행을 면밀히 감독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더 높은 관세율을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것대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강한 채찍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WTO 체제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개혁 시도였던 도하 라운드가 실패한 이유는 보호주의 국가들이 대미 장벽 허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폭증하는 무역 적자라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산업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게 그리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어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까지 국제무역을 비판합니다. 국제무역의 규칙이 집단 자살 협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적자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국제 시스템의 기초가 될 중대한 개혁을 협상함으로써 오랫동안 난제로 여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담한 리더십을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내 생산 역량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서 EU가 6천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한 마셜 플랜의 실질 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한국은 비시장 경쟁으로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데 기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투자는 에너지, 농업, 국방, 산업 제품의 미국산 1조 달러에 달하는 구매 약정과 더불어 이루어진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업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한꺼번에 바꿔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어는 다시 처음의 주장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이런 관세 수단을 쓰지 않았을 때 미국은 금융과 컨설팅 수수료 중심의 경제가 됐고, 물적 생산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한 부와 안보는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처방이 너무 강력하거나 너무 성급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는지를 논쟁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된다 안 된다 논쟁할 때가 아니고, 이것은 비상사태다. 우리는 문제를 알고 있고 해결 방법도 알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단은 시작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지체하고 나면 미국이 초강대국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와 다른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은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장기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브렌튼 우주 회의에서 WTO 창설까지 50년이 걸렸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이제 트럼프 라운드의 출범 후 130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그리어는 주장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업화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채찍을 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든
아주 좋은 사례로 한국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고 이런 거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시작이 됐고 이거는 앞으로 세기를 넘어서 한 세대를 넘어서 이루어질 계속될 트렌드의 하나다. 그리고 이 그리어는 이걸 트럼프 라운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이제 마가 진영의 생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마가 진영의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될 텐데요. 이 기고문은 한번 하나하나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가 진영의 정신과 마가 진영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